그래서 어떤 것이 변수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주식 바로 방산 산업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방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분을 저는 어떤 북한 변수나 어떤 대외 변수가 생길 때 늘 인터뷰를 하던 분인데 경제 방송에서 모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애석한 순간일 수 있죠. 방산이 주목을 받으면 사실 안 되는 시기인데. 자, K방산의 위상을 그만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부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로 전문가를 모셨네요. 섭외력이. 저희 작가님이 어마어마하세요. 모신 김에 저희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최근에 저희들이 잘하면 K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방산까지 K자가 붙게 됐는데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강점이 있고 우리가 방산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맞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또 저 같은 이제 옛날에 보면 정말 잘 만드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K방산의 실체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의 그 생산이라든가 혹은 이 제품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 제품 이미지라고 하면 만약에 1980년대 이럴 때 우리 가전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그렇죠. 싸고 그렇죠. 싸고 그렇죠. 근데 이제 2010년대 혹은 2020년대 대한민국의 가전 이런 완전히 틀리겠죠. 그렇죠.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결국 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고 그 능력이 조금씩 검증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게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좀 보실 때요.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요, 이런 분쟁을 꾸준히 대비해서 무기 체계를 계속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 미국 말고는 그 다음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자, 왜냐하면요, 한번 유럽 분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럽은요,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독일군이 무너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독일군의 무슨 예전에 전차 하면은 독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일군의 전차가 200대도 안 된다. 이런 뉴스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유럽에 있는 국가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요. 군사력 투자에 그닥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유럽 내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출 시장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데 생각처럼 생산 물량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추가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방산이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방산은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현대적 무기 체계로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질문은 굉장히 정확하신 질문이세요. 야, 이거 과연 맞아? 이거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너무 지금 샴페인을 일찍 까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같은 국가, 폴란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사실은 유럽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나토의 최전선에 선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나토에서 거의 2조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을 하면서 빨리 폴란드에게 무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무기체계 선택을 할 때 왜 대한민국을 했나 이걸 보면은요 결국은 그 답이 보이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한 유럽 정도의 업체들과는 이제 어느 정도 겨눌 정도가 됐다. 물론 기술력이 완전히 유럽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유럽 업체들이 훨씬 더 나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요. 자, 여전히 그 최첨단의 어떤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충분히 어떤 가격적 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가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격 경쟁력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만 예전에 부딪혔다면 이제는 그 부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고 질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는. 실체는 있습니다. 분명히.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군대를 갔다 오신 입장에서 이 무기와 관련해서?
수통은 언제 바꿔주나? 그렇죠. 그게 아, 바로 수통은 옛날이랑 똑같아요. 아, 모르시겠구나, 두 분 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적도 굉장히 정확하신 지적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외에 이렇게 뭐 첨단 장비 수출한다 뭐 한다 하면서 왜 국내는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돈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큰 장비들이나 이런 비싼 장비들을 살 돈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병사들 하나하나 나눠주고 뭐하고 하는 거에 그만큼 신경을 덜 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워리어 플랫폼이니 뭐 이제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 같은 걸 도입하고 있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군부대 방문하시면서 이런 걸 좀 점검을 하시, 식사도 하시지만. 좋습니다. 자, K방산, 최근의 성장은 실체 있다. 라고 결론을 내주셨다고 해석을 좀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산업이 저희는 아무래도 또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지 또 알고 싶어요. 예. 방산이라는 게 한 번 무기를 수출하면 수천억 원대의 돈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사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각마다 특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매해 매출 같은 것들이 눈에 좀 딱 띄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산 같은 거는 솔직히 매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해 뭐 얼마큼 나가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이제 이 방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죠. 아 무슨 뭐 전투기 한 대를 팔면 차 무슨 뭐 1000대 수출한 것과 같은 같은 거다. 아니 근데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차는요, 그래도, 매년 얼마 이상씩 팔리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차라는 것이 일단 구매 주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최소한 뭐 한 뭐 5년, 10년 생각하시면 비행기는요, 한 번 사가면 30년, 40년씩 써요. 30년. 예, 근데 그래서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자체 매출보다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들어가는 유지 운영과 관련된 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또 이제 그 발생을 할 수 있고 그걸 얼만큼 지원을 잘해 주냐도 굉장히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단순히 뭐 어떻게 이게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소비재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무기체 같은 경우는 자국 것 이외에는 얼마가 어떻게 매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자신 있는 시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계약이 파이널라이즈 돼가지고 해서 서명하고 물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방산이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 시장을 보는 것과는 다른 측면들이 존재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네.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수출하면은 뭐 수천억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이게 뭐 워낙 수십 년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유지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데 수출 비용의 두세 배가 들어가서 이 방산 산업이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업계에서는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대한민국 내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부의 갑질이 제일 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갑질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부 담당자들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방위 산업 하면 계속 뉴스에서 많이 듣던 게 뭡니까? 방산 비리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방산 비리. 예, 근데 사실 그 비리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데 되려 뭐 정부에서 무슨 나오는 광급 사업 뭐 다른 뭐 건설 이런 데보다 비리가 없지만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치. 게다가 방산 자체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시가 되면 언제나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간재 뭐 이렇게 자재 같은 것들을 한 몇백억어치를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거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기업은 그만큼 또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정부가 나사값 하나까지 계속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윤을 더 우리가 이윤은 챙겨주는데 하여튼 니들이 거기서 뭐 만약에 뭐를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나사 가격을 낮췄다? 그럼 그 낮춘 만큼 기업의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그 비율로 쳐가지고서 이윤은 보장해주지만 그 나머지 차익은
뭐 예를 들어서 인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방산업체한테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은 그런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방산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다. 근데 다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국내 장사할 땐 그렇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할 때 우리는 국내에서 그래서 해외로 나갈 때는 그 이유는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좀 잘해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는 방산기업에 그러면 투자를 이제 하자. 해외 수출이 많다라는 건 마진이 더 좋아진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야, 군사 전략 전문가님이신데 경제방송에 딱이신데요? 늘 이제 듣던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좀 다들 필요할 정도로 뭐 그래서 어쩌라고 시장에 영향이 없지만 이번에 지난 8일에 북한에서 우리로 따지면 정기 국회가 열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이 핵 관련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를 협박을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요. 이제 지난 열병식 때도 이제 김정은 먼저 이제 폼을 열었죠. 하면서 야, 우리 핵 가지고 있는 게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공격당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쓸 수 있어. 라는 식의 굉장히 센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9월 8일 말씀 잘하셨습니다만은 이제 9월 8일에 발표를 한 게 바로 구구절. 북한 나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자, 이제 그 2013년인가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약칭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래 해서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 가진 국가다. 라고 법을 만들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선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핵 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에 있는 법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앞에 법을 없애고 이 법을 딱 세워놓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김정은이 올 초에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 핵 먼저 쓸 수 있어.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핵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사용하는 대상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되게, 야, 이게 어떤 핵을 가진 나라가 법을 이따구로 만들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비난을 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근데 사실은 이 법안을 딱 보면서 저희 분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안 하겠구나. 당분간 못 하겠구나.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려 그런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세지고 있다. 지금 북한의 모습들이. 못하니까. 되려 한다면 핵실험이 되고 힘이 자신들이 있다면요. 되려 이런 언어들이 얘들이 되게 정제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언어가 계속 높아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물론 이렇게 지금 격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북한도 굉장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북한 자체가.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깔보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북한이 이걸 못하는 것은 아닐 거다. 분명히 뭐 내년이든 언제든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당장 이 북한 메시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당장 핵실험이 있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낮아졌다. 낮아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보됐다. 유보됐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 K방산의 가격이나 품질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연구원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K방산의 향후 성장 요인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맞아요. 왜냐하면 성장 요인이라는 게 사실은 국경 분쟁이 좀 많아지고 방산에 대한 어떤 국방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근데 추세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분쟁의 어떤 요소가 더 많아진다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글로벌 안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가 뭔지 앞서 저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전략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좌표를 좀 찍어주세요. 이거 봐야 된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답을 할지는. 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우려,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국제 질서가 재구성되는 모습들. 재구성되고 있다. 자, 그래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 평화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행위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국의 대만 압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신냉전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 아니겠냐. 물론 과거 냉전처럼 이렇게 경제 불락화가 굉장히 눈에 뚜렷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지금 섞인 것들이 많아서 네. 과거 냉전처럼의 불락화가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뭐 K방산과 말씀을 해서 드리면요. 사실은 이런 미중 패권 분쟁이라든가 혹은 꼭 미중 패권 분쟁 이외에도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여러 분쟁들,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에 예, 바로 이런 분쟁들이 결국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그런 무기 체계들을 얼만큼 적절한 가격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납품할 수 있냐. 사실 이 K방산이 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실은 가격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납기를 해줄 수 있냐. 생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이게 먹히는 거죠. 결국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잘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만큼 생산 이걸 늘려야 되냐, 캐파를. 근데 이 캐파를 이만큼 늘렸다가 나중에 확 줄어들면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경제 블록화, 뭐 신냉전 시대에 K 무기를 반드시 봐야 하는 거는 맞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다음에 또 모셔도 괜찮겠습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